CJ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아. 거기에서 임원이 되기까지의 그때 당시의 시절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 드라마와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뭐 그렇게 막 학구열이 막 이렇게 있어서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고 그러지 않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그 시골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희 집에 가끔 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도 저렇게 선생님이 돼야지 이러면서, 선생님이 되면 이 시골에서 떠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그 시골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학교 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여자가 무슨 대학 이런 주의였지만, 그래도 제가 막 이게 주장을 해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일문과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교직을 이수했어요. 교육 과목을.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는 제가 일본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추었죠. 대학교를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흔쾌히 허락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돈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을 하나도 받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입학금만 한번 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가 그 입학금을 대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장학금을 탔고,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번역을 했어요. 일본어 번역. 그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이 일본어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 들어갔을 때 월급이 2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월 번역료만 한 3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막 어렵게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입학금을 대줬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가기 위해서 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일본어니까 그 외국어잖아요. 고등학교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고등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뭘 해오라는 거예요. 막 뭐 피아노 한 대를 사오라고 막 이러고. 하여튼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해서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 삼성에서 이거 그 여성 공채를 뽑는다고 왔다. 그러니까 너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사 준비 하나도 안 했고 선생님만 할 거였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더니, 그냥 자기는 성적순으로 주니까 그냥 너한테 준다, 뭐 다른 사람한테 주던지 하여튼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상식도 공부했어야 되고 영어도 공부했어야 되고 입사 시험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막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영어도 보케블러리 그 책만 가지고 막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입사 그 시험에 통과를 했고, 제가 막 저 어리버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면접 볼 때도 대답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나름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일제당이 삼성의 모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제당 기획실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사 업무를 했어요. 조사 업무. 그래서 그 일본 시장, 제가 일본어 전공을 했으니까 일본 시장 조사하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이 그 일본이 다 벤치마크였어요. 그 제휴 회사도 다 일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제일제당 가가지고 기획조사팀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너무 재미난 거는, 제가 선생님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부에 가서 연수부 선배한테 제가 일본어 사내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신입인데, 신입 1년 차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막 너무 놀라면서, 너 왜 이러니? 결혼하면서 막 회사를 뒤집더니 또 무슨 강사냐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우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음성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음성학적으로 내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해서 한 강좌를 열어줬어요. 그 언니가.
근데 딱 갔는데 다 대리, 뭐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이, 왜냐면 그때는 일본을 모르면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한강자를 했는데 나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제가 막 그때도 이 강의료, 그러니까 사내 강사 강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정말 월급에 버금가는 그런 사내 강사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막 2-3개 반을 제가 했거든요. 뭐 아침반, 저녁반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업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번외로 했는데 정말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제가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재밌어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저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제가 딱 갔더니 미스 김인 거예요. 미스 김 뭐 이러면서 내가 왜 미스 김이야 막 이제 이랬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 어떤 이렇게 포지션을 맡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일할 때 뭔가 막 동기도 부여가 됐고, 또 많은 거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대리랑 과장 그때는 미국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님이 저희 보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리더십 측면에서 남녀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일을 주고 했던,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삼김 대리가 있었는데 저희를 데려다 놓고 이제 경영학이 뭔지 이런 걸 또 막 가르쳐 주면서, 그때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막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알려주고 토론하고, 그리고 막 보고할 때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막 충격적인 그런 리더십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CJ에서도 제가 이제 과장이 그 남자 동기들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보통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성은 한 3년 정도 늦게 되거나 이렇게 꿇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같이 동기들이랑 똑같이 과장이 됐고, 뭐 차장, 부장 이런 부분도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됐고, 이제 상무도 제가 뭐 이렇게 동기들하고 이렇게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나 보면 왜 제가 그렇게 그 조직에서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면, 일단 저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삼성그룹에서 신입으로 결혼하고 다닌 제가 공식적인 1호예요. 그리고 출산하고 다닌 사람도 정말 그 순위 안에 들고, 그때 당시에는 쟤 왜 저래, 이런, 우리가 지금 막 MZ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랬듯이 제가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애기 이렇게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쭈삐쭈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뒷말도 막 들렸어요. 정말 남편이 돈을 못 버나? 막 이런, 뭐 저런 몸을 해가지고 회사를 나가 이랬는데, 제가 그걸 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 또 당신은 그래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여성이라고 해서 제가 막 어떤 어드밴티지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생리휴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맨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막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남자들은 안 쓰는데 나만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안 쓰고, 그리고 뭐 이제 출산휴가 이런 것도 정말 그때는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출산휴가도 제가 뭐 일주일 남겨두고 회사 나가고 막 그렇게.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생활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맡겨진 일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강점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경영학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경영 전략 업무도 하고 뭐 경영 기획, 뭐 구조 조정 이런 업무를 주로 했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맨파워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막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왔을 때 또 굉장히 제가 인정 칭찬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가 승진을 했다는 거는 성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가 혼자 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구성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했던 것 같고, 임원으로 이제 제가 승진할 때도 제가 빕스 사업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할 때 막 이제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전에는 제가 뭐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제가 주도적으로 막 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 되기까지는 저를 딱 보면 딱 반반이었어요.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50%, 정말 상정할 수 없이 정말 구성원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50% 이랬는데, 제가 하여튼 이제 코칭을 제가 CJ 푸드빌에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식적으로 좀 변화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제가 상무가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빕스 사업부장으로 가서 코칭으로 이 조직을 한번 운영하겠다 얘기했고, 모든 걸 구성원이랑 같이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가자마자 우리 빕스의 어떤 존재 이유나 그다음 비전이나 전략을 세팅하는 업무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3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제 거의 550명의 구성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뭐 들어갔으면 좋은 키워드는 뭘까,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느라 3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그룹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쟤 뭐냐, 사업부장하라고 보냈더니 그 사업은 안 챙기고 엄한 거 한다 막 이렇게 챌린지를 받았지만, 그거를 딱 하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선포를 했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몰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차부터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리더들에게 코칭을 해라,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러면서 제가 실제로 코칭 교육을 다 시켰어요. 8시간 과정으로 코칭이 뭔지, 경청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다 시키고, 무조건 현장의 점장들은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암행을 또 많이 했어요.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장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칭찬을 했는지, 이걸 이제 막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점장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암행을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저처럼 그냥 코칭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진짜 잠재성이 폭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어떤 폭립을 뭐 이렇게 패키지에서 판다든지, 뭐 그다음에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해야 업셀링이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연어 원가를 어떻게 줄이는지,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본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점장들이 현장에서 그 스태프들한테 물어보고 경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현장 중심의 그런 턴어라운드 안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결국에는 하여튼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리더나 스태프들이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성과적으로 많은 퍼포먼스를 내서, 그 인센티브도 그들도 받았지만 저도 그런 성과에 좀 뭔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무가 됐고, 저는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코칭하기 전후를 보면, 코칭하기 전에는 나 혼자 즐거워서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코칭 후에는 조금이나마 이제 구성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좀 전달됐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시던 그 임원의 그 세계를 접고 이제 코칭의 업계로 들어가시게 될 때 결정의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뭐 임원을 접은 건 아니고요, 접힌 거죠. 그래서 그 임원은 임시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장 때까지의 어떤 리더십과 임원의 리더십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감각이 좀 둔했던 것 같고, 하여튼 2년이 다 해서 그 회사에서 퇴임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단체급식 본부장을 하다가. 근데 이제 나올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당황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보통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사세요. 내가 여기 평생 다닐 거야, 나는 잘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막막했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막 퇴임하면 막 산에 다니신다고 그래서 아니 왜 산에 다니시는 거야? 근데 제가 막 산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굉장히 많이 다녔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코칭을 이미 배웠잖아요. 그리고 질문의 힘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그런 잠재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코칭을 했기 때문에 코칭 좋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를 코칭했어요. 셀프를. 그러니까 저를 제가 막 코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코칭을 배웠으면 하는 그 바람도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코칭을 배우면 나중에 조직에서도 아까처럼 제가 빕스에서 성과를 냈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와서도 자기를 셀프 코칭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산을 다니면서 그냥 뚜벅뚜벅 걷기도 했지만 항상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뭐 이렇게 너에게 뭐 CJ는 어떤 의미였냐? 뭐 지금 너에게 새로운 장이 열린다면 어떤 게 열릴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누가 질문해도 그렇지만 자신이 질문해도 답을 주거든요. 뭐 답을 또 이렇게 듣고 그러면 그 답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제 태백산 새벽 산행을 가면서 똑같이 새벽 산행이니까 거의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제가 거의 한 20개의 질문을 하면서 그 천재단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성찰이 일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양은 냄비 소리 이거는 이제 제가 CJ에서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시끄럽게 일했던 저에 대한 그런 성찰이었고 그 무쇠솥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그때 나왔거든요. 무쇠솥은 좀 뭔가 단단한 실력이 있는 네가 되라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와서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막 연봉 협상하고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다 걷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죠. 국민대 리더십과 코칭 그 MBA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를 따고 이제 그러면서 CJ 푸드브레의 코칭을 도입할 때 그 회사 한국 리더십 센터에 있던 이제 쟁쟁한 그때 1세대 코치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코칭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아니 제가 무슨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또 이 코칭 시장을 좀 알게 되고 현업에서 코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원들이나 현장의 리더들을 코칭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코치가 됐고 코칭 시장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코치로서 브랜딩이 됐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몇 명은 알아주는 그런 코치가 됐죠.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버는 맞벌이가 이제는 완전히 보편화됐는데요. 뭔가 사회에서는 그 일과 육아, 그다음에 가사 이런 것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여성 리더들에 대해 우리 코치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막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성을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다 함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적인 역할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를 보면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이래? 이게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혼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성 남성 다 같이 내가 맞벌이 부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거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을 만드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야기를 안 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여성 리더들에게는 좀 고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애들은 안 그런데 주변 엄마들은 막 애를 이렇게 케어하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다닐 때 학부모들을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기보다 못 만났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저는 그 못 만난 게 우리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전업맘처럼 애들을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저는 욕심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고객이나 여성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양적인 엄마가 되려 하지 말고 질적인 엄마가 되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사에서 최소한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24시간처럼 애를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질적인 엄마는 뭐냐? 내가 퇴근해서 우리 애를 만날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동안 우리 애랑 엄마와의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디자인을 하셔라.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저는 또 대화라고 보거든요. 예, 대화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딱 가면 뭐 너 뭐 했어, 뭐 했어, 너 왜 TV 봐, 너 막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 애들은 엄마에게 굉장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감받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전일 얘를 못 봤으니까 3시간만이라도 얘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뭔가 하게 해야지 그거는 엄마들의 에고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굉장히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엄마를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여성 CEO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육아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교감을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애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감인지 물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청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청이요? 아, 경청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청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경청은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먼저 내가 들어주고 호기심 있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물어가는 게 경청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야. 아, 너는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 친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해서 되묻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2주 후에 딱 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애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래서 아주 엄마랑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나 신나게 막 말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엄마와 이렇게 지금 교감이 됐는지 굉장히 막 엄마한테 친근감을 느끼는, 그전에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신나게 했다면 옆에 팔짱을 끼면서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또 다른 그 같이 있는 다른 그 동생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엄마가 요즘 관심을 갖냐고 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경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느 날 그 둘째가 왜 엄마는 경청한다고 하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본인이 막 굉장히 애를 잘 케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청, 코칭에서 얘기하는 경청 하나를 바꿨는데 애들과의 관계나 그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업맘 대비 좀 뭔가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하는 그런 워킹맘이 있다면 아주 사소하게나마 내가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눠서 그 친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게.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 우울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어딘가에 막 가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킹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적으로 온종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10분이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안에 정말 전업맘 이상으로 내가 굉장히 질적으로 애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촉발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